올해가 SM 창립 30주년이잖아. 그래서 3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런데 SM의 유구한 역사 중에서도 이를 악물고 언급하지 않는 흑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2000년대 초반의 역사야. 그때가 바로 SM이 폭삭 망할 뻔했을 때였는데 이때 이수만은 해외 도피에 있었고 그 사이에 SM에서 내놓는 그룹들은 전부 망해 나갈 때였거든. 아니 사실 망했다는 게 뭐 개폭망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SM이란 이름의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미흡했다. 아니 많이 어쨌거나 뭐 미흡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오명을 듣는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번 시간엔 기나긴 연휴 볼 것도 없는데 이거나 봐라 특집으로 SM의 암흑기, 그 시절에 나왔다가 사라진 아까운 그룹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이거지. SM에선 이 역사를 자꾸 없는 셈 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괜히 섭섭해. 그래서 나도 이를 악물고 딱 그 시절 가수들 이야기를 엮었었고 이번에 모아보기로 다시 한 번 더 엮어보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먼저 제2의 SES를 꿈꿨던, 이 집이 나왔다면 소녀시대가 될 뻔했던 그룹 밀크 영상부터 한번 보자고. 출발! SES를 대성공시킨 SM은 넥스트 걸그룹을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부터 연습생이란 말이 생겼다고 봐도 되는데 이전의 아이돌 또는 댄스 그룹한테는 연습생이란 개념이 사실상 없었어. 동네에서 유명한 애들 춤 좀 춘다 노래 좀 한다 이런 애들 싹 모아가지고 연습 좀 시켜가지고 데뷔시키고 그랬거든. 그런데 H.O.T와 SES 성공 이후 SM에서는 이제 될 법한 애들 모아다가 이제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시키는 연습생 시스템을 구축한 거야. 이런 SM 연습생 시스템이 내놓은 그룹이 바로 밀크였어. 이 당시 아이돌들이 다 그랬듯이 밀크는 우유가 아니라 메이드 인 러블리 킨의 약자였어. 킨은 질이 아니라 혈족, 가족 곧단 뜻이거든. 사랑스러운 가족에서 만들어진 춤과 음악을 드릴게요라는 곧단 억지 의미야. 당시 다 그렇듯이 일단 이름 지어놓고 거기에 뭐라도 뜻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이런 기괴한 의미가 생기곤 했던 거지. 이 밀크는 서현진, 박재영, 김보미, 배유미 이렇게 4인조였어. 여기 밀크에 장나라가 합류할 뻔했다고 해. 원래 장나라는 SM 연습생 시절에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아마 그 시기를 대충 때려 맞춰보면 그 걸그룹이 밀크였을 거라고 보는 거지. 어쩌면 장나라가 밀크 멤버로 밀크가 데뷔했었다면 밀크가 그렇게 애매하게 사라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야. 아무튼 밀크는 제2의 SES를 꿈꾸며 2001년 말 데뷔했어. 내가 밀크를 처음 한 건 2002년 초였는데 1집 타이틀곡 Come To Me, 이 노래가 참 나긋나긋하니 상큼하니 너무 좋은 거야. 약간 뭐랄까 같은 SM 소속이라 그런가 SES 냄새도 조금 나면서 신인의 풋풋함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지. 요거 딱 듣자마자 얘네 뜨겠다 했는데 멤버들 외모를 보니까 야 얘네 완전 뜬다, 뜰 수밖에 없다 했었지만 밀크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지는 못했어. 그렇다고 폭망을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냥 중소기획사에서 내놓은 걸그룹이었으면 대성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SM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걸그룹이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뭔가 아쉬운 느낌? 그냥 나배드 정도? 이렇게 타이틀곡 컴투미 이후 후속곡 문희준이 작사 작곡한 크리스탈, 3속곡 새드레터로 활동을 계속했지만 이거 새드레터가 뭔가 복선 같기도 하네. 하여튼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지만 그냥 나배드하게 그냥 아쉬운 느낌이었어. 제2의 SES를 꿈꾸며 야심차게 나왔던 밀크는 SES의 데뷔 같은 그야말로 라 레볼리시옹, 르네상스, 센세이션 이딴 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 정도는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 밀크는 2002년 하반기까지 1집으로 활동을 했어. 1집 활동을 종료하면서 쟤네는 내년쯤 되면은 2집 들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1집은 진짜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이 있었고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 그룹이었거든. 1집 하나로 해체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그룹이었으니까. 그런데 2003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밀크 2집 소식이 아니라 진짜 어이없게 밀크 해체 소식이 들려온 거야. 당시에는 진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였지. 이때는 밀크가 왜 갑자기 해체했었는지, 그리고 이 집에선 어떤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런 뒷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그 후 밀크는 이제 내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그룹이 되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드라마에서 굉장히 낯이 익은 애가 나오더라고. 어디서 봤었나 했는데 걔가 바로 밀크의 그 서현진이었던 거야. 아, 불현듯 밀크라는 그룹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얘네는 그때 도대체 왜 해체했었나 또 너무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해체 이유를 찾아봤는데 멤버 중 배유미가 탈퇴를 하면서 해체한 거더라고. 배유미가 탈퇴하던 그때 당시 SM 사정이 완전히 난장판이었거든. 최대 주주이자 상황 같은 역할을 하던 이수만은 해외 도피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배유미가 탈퇴하고 뭔가 붕 떠버린 밀크는 방치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해체가 된 거지.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준비하던 이 집의 타이틀곡이 다시 만난 세계였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그때 당시 밀크가 해체하지 않고 다시 만난 세계를 타이틀로 2집을 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진짜 그렇게 됐다면 지금 가요계, 아니 뭐 연예계 전체의 판이 다 바뀌지 않았을까? 밀크란 그룹은 참 안타까운 그룹이야. 뭔가 아다리가 맞지 않아서 안 된 느낌? 분명 잘 되고도 남을 재질이었는데 뭔가 한끗, 그러니까 진짜 한끗 아다리가 맞지 않았던 느낌이야. 하필이면 당시 SM이 아사리판이 났던 시절 회사가 진짜 그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이 집 다시 만난 세계로 컴백했을 거고 정말 제2의 SES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소녀시대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 야, 이런 거 보면 역시 인생은 운칠기삼이고 타이밍이라네. 이렇게 밀크가 고전하고 있던 그때 SM에선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을 하나 내놓는데 그게 바로 SM 전설의 그룹 딸랑 1집 하나 내고 해체했지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그룹 블랙비트였단 말이야. 이 친구들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고. 블랙비트는 2002년 데뷔한 SM의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지. 멤버는 이소민, 황상훈, 정지훈, 심재원, 장진영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 이 블랙비트가 데뷔할 때 모두가 이 그룹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블랙비트는 이미 SM 연습생으로 장기간 트레이닝을 받은 멤버들이었고, 또 블랙비트가 데뷔한 게 2002년이었지만 이미 1999년부터 블랙비트라는 그룹은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었어. 물론 이때는 2002년 데뷔할 때의 형태인 5인조가 아닌 이소민, 정지훈 2인조로 소개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미 1999년 블랙비트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미 팬덤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다 또 블랙비트는 SES 2집의 드림스 컴 트루와 3집 트와일라이트 존에서 랩 피처링과 백댄서로, 그리고 보아 1집 활동의 백댄서로 활동하면서 이미 무대 경험도 엄청 많이 쌓은 믿고 쓸 수 있는 카드들이었던 거지. 거기다 또 심재원은 이글5로 한번 데뷔했던 경력도 있었으니 경험적인 부분에선 이미 1집 가수 이상이었다 봐도 되는 거였지. H.O.T부터 신화까지 연달아 성공시킨 아이돌의 명가 SM에서 야심차게 출격시키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으니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아니 절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단 말이야. 원래 블랙비트는 7인조로 기획되었다고 하는데 데뷔 직전 이강인과 유현재가 회사를 떠나면서 5인조로 데뷔하게 되지. 이때 블랙비트를 떠난 이강인은 2003년 ON이란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고, 유현재는 2006년 나우라는 이름으로 솔로 데뷔를 했었지만 뭐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는 못했어. 암튼 이 블랙비트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1집을 발표하면서 데뷔하게 되지. 이때 블랙비트는 더블 타이틀곡 체제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더블 타이틀곡 중 한 곡은 발라드곡인 인더스카이였고 또 한 곡은 날개였던 거야. 이 두 곡 다 여전히 숨겨진 띵곡, 잊혀진 띵곡으로 기억되는 노래인데 난 개인적으로 인더스카이보단 날개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 이 블랙비트는 데뷔 당시 다른 댄스 그룹과 차별되는 새로운 개념의 퍼포먼스 그룹을 표방하고 나왔었고, 멤버 5명 중 3명이 메인 댄서로 구성된 파격적인 조합의 그룹이었어. 그 컨셉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가 바로 날개였던 것 같단 말이야. 이 날개의 작곡가가 누구냐? 바로 방시혁이었단 말이지. 이때쯤에 SM이 방시혁하고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보아 1집에도 방시혁이 만든 노래가 2곡이나 있었고 SES 3집 앨범에 수록
수록곡 바람둥이 길들이기도 방시혁이 만든 노래였지. 그렇지만 방시혁이 만든 노래를 타이틀로 내놨던 SM의 가수는 블랙비트가 유일해. 아마 방시혁의 노래를 타이틀로 내놨던 SM의 가수는 블랙비트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 암튼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했던 블랙비트는 임팩트 있는 무대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나름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02년 4회 엠넷 KM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에서 그룹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나름 나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다른 중소기획사에서 이런 성적을 내는 아이돌을 내놨다면 진짜 뭐 대박이었다고 봐도 되겠지만 H.O.T와 신화를 내놨던 SM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아이돌 그룹인데 이 정도다? 사실 김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절대 폭망은 아니지만 SM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진 못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이 블랙비트는 이렇게 SM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깔끔하지 못하게 일집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지. 이 당시가 바로 SM의 암흑기였고 밀크, 신비, 이사겐지연, 다나 등등 뭐 내놓는 가수마다 다 처망해 나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블랙비트도 앞서 말한 가수들과 같이 묶여서 SM 암흑기의 처망한 가수 중 하나로 기억되는데 밀크, 신비, 이사겐지연, 다나 등등이 듣보 기획사에서 내놓은 가수들이었다면 나름 성공했다고 평가받았을 거고 이 집도 한 번 더 도전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SM에서 나왔기 때문에 망한 걸로 평가받는 거지. 이 블랙비트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거야. 암튼 이 블랙비트도 1집 활동 종료 후 2집을 준비하고 있었지. 내가 알기론 녹음까지 다 마치고 발매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들이 2집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동방신기의 데뷔였지. 내가 동방신기란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린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룡비무방이었단 말이야. 야, 이름부터 망필이구나. 동방신기라니 맙소사. 이건 뭐 동방불패도 아니고 멤버들이 뭐 규화보전이라도 수련한 건가. SM에서 또 망하는 그룹 하나 내놨구나 했는데 데뷔곡 허그부터 대박이 나면서 그 당시 신화의 너의 결혼식 이후 SM의 남자 아이돌은 단 한 번도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못했었거든. 그런데 이 동방신기가 그 기록을 깨버리면서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기록하지. 이어서 발표한 동방신기 정규 1집도 그냥 완전 초대박이 나면서 SM 하면 동방신기, 동방신기 하면 SM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와중에 블랙비트는 2집 준비를 마치고 2005년 2집 활동을 예고했지만 결국 이 2집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 왜냐하면 블랙비트 2집에 수록될 노래들을 동방신기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야. 원래 블랙비트 2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동방신기 2집의 타이틀곡 라이징 선이었고 동방신기 3집의 타이틀곡인 오정반합. 내가 동방신기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이 오정반합인데 이 노래도 원래 블랙비트의 노래였다고 하지. 거기다가 슈퍼주니어의 갈증 또한 블랙비트의 노래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방신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동방신기에게 노를 저으라고 블랙비트 노래를 다 갖다 쥐어줬던 거야. 결과는 역시나 동방신기의 대성공이었지. 이렇게 보면 동방신기의 자리가 블랙비트의 자리였을 수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암튼 이렇게 동방신기에게 밀린 블랙비트는 2007년 SM과 계약 종료가 됐고 그렇게 해체되면서 사라져갔어. 이 블랙비트는 1집 하나 내고 사라져간 아이돌 그룹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이 회자되는 아이돌 그룹이야. 왜냐하면 이 멤버들 중 황상훈과 심재원이 SM에서 퍼포먼스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장진영은 SM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현재는 보컬 트레이닝 회사를 설립해서 수많은 아이돌들의 트레이닝을 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방신기부터 지금의 에스파, 라이즈까지 SM 출신 아이돌들은 거의 다 이들의 손을 거쳐갔다고 볼 수 있는 거야. SM 역사의 한 페이지 정도는 이 양반들이 아니 3페이지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싶네. 그리고 리더였던 이소민은 2010년 장진영과 더 블랙이란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했었고 최근엔 안양에서 신맨이란 라멘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집이 또 맛집이라더라고. 마지막으로 정지우는 강한이란 이름으로 2011년 김창렬이 제작했던 운동그룹 위로 한 번 더 가요계에 도전했었지만 결국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최근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더라고. 이렇게 SM 암흑기에 잠깐 나왔다가 동방신기에게 밀리면서 사라지고만 그룹 블랙비트였지만 SM 역사에 3페이지 정도는 쓴 그룹이 바로 블랙비트였던 거지. 그런데 이번 SM 30주년 영상에 블랙비트는 아예 나오지도 않더라고.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던데 그 SM 암흑기에 나왔던 그 그룹들을 전부 그냥 없는 셈 치더라고. 그 시절 나왔던 그룹 밀크, 신비, 천상지, 블랙비트 이런 그룹들 좋아라 했었는데 그냥 아예 없는 셈 치니까 참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SM 30주년 기념 영상으로 신비부터 SM에서 내놨던 락밴드 그리고 블랙비트의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다네. 내 나름대로 그 시절과 SM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봤다네. 오늘은 블랙비트 이야기를 해봤네. SM의 암흑기 나왔다가 사라진 블랙비트 가져가 SM의 역사에 빠져 손을 안 돌려도 블랙비트 원신기가 없었다면 블랙비트 나도 마침기가 되었을 거라네. 오늘도 추억 소환사 시간 그 시절 추억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 그 시간이 뭐라고 바로 시간. SM은 SES 해체 이유를 대비해서 다양한 걸그룹들을 준비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크 그리고 또 하나가 신비였지. 하지만 이 신비는 그룹 이름처럼 은밀하고 신비롭게 나왔다가 신비롭게 스르륵 사라진 걸그룹이었어.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하나봐. 암튼 이 당시 나왔던 SM의 아이돌 그룹들이 다 그렇게 잊혀져 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존재감이 없는 그룹이 신비가 아닌가 싶어. 그 신비의 존재감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영상. 렛츠 기릿! 신비는 2002년 데뷔한 여성 3인조 걸그룹이었지. 이 신비라는 그룹의 이름은 영어로는 신V라는 승리의 의미. 이거 좀 억지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한자로는 귀신 진짜의 날비자를 써서 신에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높이 비상한다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것도 신한테 날아가면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닌가. 암튼 다 뜻이 약간 억지스럽고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신비로운 걸그룹 신비라고 하는 게 가장 나았을 것 같단 말이지. 암튼 이 신비는 SM 소속이 아니라 시드K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거든. 아니 앞에서 뭐 SM 암흑기에 내놓은 걸그룹 어쩌고 하더니 웬 갑자기 시드머니 같은 소리라고 자빠진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이때 SM의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그렇지, 김경욱이었는데 이 양반이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뭐냐 하면 자회사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회사 소속으로 신인을 하나씩 내놨던 거야. 이게 지금의 멀티레이블 개념도 아니고 그냥 신인 하나당 자회사 하나씩인 거지. 그래서 신비는 시드K, 밀크는 BM 엔터테인먼트, 다나는 샤이닝 엔터테인먼트 요딴 식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뻘짓을 하고 있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설립하는 자회사마다 김경욱이 자기 사람을 사장으로 내려보내서 나중에 이걸로 이수만을 제끼려고 했던 빌드업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암튼 이렇게 시드K 소속이지만 사실은 SM 소속이었던 신비의 멤버는 리더 유수진, 막내 유나, 그리고 메보, 오상은으로 구성된 걸그룹이었지. 이 오상은은 데뷔 전 문희준 솔로 1집에 우리 이야기라는 노래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이때 목소리가 SES의 바다와 비슷해서 이게 바다가 피처링한 거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새로 나올 걸그룹 신비의 오상은으로 밝혀졌지. 이러면서 나름 새로 나올 걸그룹 신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었단 말이야. 암튼 이렇게 신비는 2002년 4월 1집 15 to 30 신비 챕터 1을 발표하면서 데뷔하게 되지. 이 신비의 1집 앨범이 좀 재미있는 게 15 to 30, 그러니까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간 앨범의 화자가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컨셉 앨범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공명 뒤에 이렇게 나이가 적혀있거든. 그 노래가 바로 적혀있는 나이에 경험한 사랑 이야기였던 거지. 이 1집의 타이틀곡이 To My Friend인데 이게 17살에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나름 재미있는 기획인 것 같은데 그닥 뭐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 이 타이틀곡 To My Friend는 가사 내용이 동성애였고 뮤비도 동성애 코드를 담고 있었지. 암튼 뭐 노래 내용은 제쳐두고 노래는 나쁘지 않았고, 이 신비 이들의 라이브 실력도 나쁘지 않았고, 이들의 무대를 보면 언뜻 잠깐, 그냥 아주 잠깐 SES가 보이는 듯 하기도 했고, 그리고 메보 오상은의 목소리는 바다의 목소리가 연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지.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SM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바다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다의 목소리를 가진 보컬을 찾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나. 이 To My Friend는 딱히 인기를 끌지 못했고 후속곡으로 귀염 발랄 깜찍한 노래 달링으로 활동을 했지. 이 노래는 당시 나왔던 게임 샤이닝 로어라는 게임의 주제곡으로 쓰이면서 뮤직비디오도 샤이닝 로어의 시네마틱 화면을 사용해서 제작했었고, 이 달링이 타이틀곡 To My Friend보단 조금 더 알려지긴 했었어. 하지만 역시나 다들 알다시피 SM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걸그룹이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1집 활동을 종료하게 되지. 이후 이 신비는 공식 해체 발표도 없이 그냥 조용히 신비롭게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한간에 신비는 2집 준비를 거의 마쳤고 컴백을 준비하다가 이게 엎어진
이어지면서 해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이때 신비 2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노래가 신지의 솔로곡 요구르팅이라는 게임의 OST였던 Always라고 하더라고. 이 Always 노래 진짜 좋은데 요구르팅 게임은 노잼이었던 기억이 있구만. 신비가 이 노래를 들고 나왔다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단 말이야. 이 신비도 밀크와 마찬가지로 SM이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을 때 좀 더 제대로 된 기획과 지원을 받았다면 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그 당시 SM에서 나왔던 그룹들이 하나같이 다 망해 나갔으니 확실히 그때 SM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단 말이지. 신비 해체 이후 오상은은 니모라는 이름으로 2007년 다시 데뷔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얻지 못했어. 이후 너목보에 출연한 걸 봤는데 여전히 노래는 잘하더라고. 2022년까지 싱글을 내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운영 중이니 오상은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가서 감상을 하시라. 나머지 멤버 유나와 유수진은 모두 연예계를 떠난 걸로 알려져 있고 유수진은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그리고 유나는 신비 해체 이후 고려대에 입학했고 사법시험을 패스하면서 지금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 시간엔 SM 최고의 암흑기 신비롭게 나왔다가 신비롭게 사라진 걸그룹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 SM 암흑기에 나왔다가 사라진 다른 그룹들처럼 잠재력은 보였지만 회사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라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그룹이었던 것 같아. 신비를 비롯해서 밀크, 블랙비트 등등이 저 SM 암흑기가 아닌 시기에 나왔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지.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라네. 여러분도 저도 안 될 것도 잘 되고 마는 최고의 타이밍을 만나 항상 잘 되길 바란다네. 이렇게 내놓는 그룹마다 망해 나가던 우울했던 그 시절, 그래도 SM을 먹여 살리고 있던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아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였지.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한번 내놔보자, 그딴 논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암튼 SM에선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표방하는 그룹을 하나 내놓는데 그게 바로 이사겐 지연이었지.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표방했던 만큼 확실히 가창력이 좋았고 외모도 정말 세련되고 예뻤던 여성 듀오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사겐 지연도 특히. 암튼 이사겐 지연 이야기도 출발해보자고. 출발! 이사겐 지연은 2002년 데뷔한 여성 듀오였지. 이사겐 지연은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표방하면서 나왔던 R&B 여성 듀오였는데 이 당시 SM은 이수만이 미국으로 도피했던 시절이었고 내놓는 신인마다 다 망하던 암흑기였고 이때 SM을 먹여 살리던 가수가 이수만이 기획했던 보아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SM의 사장이었던 김경욱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벤치마킹해서 여성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기획했던 게 아니었나, 그런 내피셜을 돌려본다 이거지. 이 이삭앤 지연은 그룹 이름 그대로 이삭과 지연으로 구성된 여성 듀오였는데 이삭은 1999년 SM이 진행했던 최초의 해외 오디션을 통해서 이수만의 눈에 들면서 SM의 연습생이 되었고 지연은 2000년 당시 유행했던 ARS 오디션에서 합격하면서 SM에 들어오게 됐지. 이때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보아, 장나라, 이삭 그리고 지연이었다고 해. 이렇게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하던 이삭과 지연이 듀오로 데뷔를 하게 됐던 거야. 그룹 이름의 유래는 이삭과 지연의 팀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회사 내에서 그냥 이삭앤 지연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그룹명이 되었다고 하지. 이게 졸라 직관적인 그룹명인 것 같은데 또 되게 성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삭과 지연이라 그나마 이삭앤 지연이라고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서수남 하청일을 수남앤 청일 이렇게 그룹 이름을 지은 거 아니야. 수남앤 청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무튼 그딴 식으로다가 아주 성의 없는 네이밍을 해서 이삭앤 지연이란 그룹이 탄생을 하면서 2002년 9월 1집 텔미 베이비를 내면서 타이틀곡 텔미 베이비라는 R&B 곡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이 텔미 베이비는 SM에서 내놨던 남성 듀오 JNJ라고 있었는데 미지수야 미지수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룹이거든. 그 그룹의 멤버였던 제이킴이 작곡한 노래였어. 이 당시 가요계에는 에즈원이란 걸출한 R&B 여성 듀오가 있었는데 에즈원과 이삭앤 지연은 같은 여성 듀오였지만 색깔은 조금 달랐단 말이야. 에즈원은 같이
간질 나긋나긋한 음색의 섬세한 보컬의 그룹이었는데 이삭 앤 지연은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답게 좀 더 무겁고 차분한 느낌의 R&B 그룹이었어. 이 Tell Me Baby 노래가 앞서 내가 말했던 처음엔 이게 뭔가 하지만 자꾸 들어보면 아주 맛깔스러운 노래였거든. 그러니까 이 노래가 당시 인기를 끌지 못했던 거야. 대중들은 한 번에 빡 임팩트가 오는 노래를 좋아하지, 계속 들어야 맛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를 참고 들어줄 인내심이 없단 말이지. 사실 이 노래는 타이틀이 아니라 후속곡이나 3속곡 정도로 냈어야 했는데 왜 이 노래를 굳이 타이틀로 밀었는지 이해가 안 가. 이후 이삭 앤 지연은 업타운에 정현준이 만든 밝고 신나는 노래 원으로 후속곡 활동을 하는데 이 노래가 그나마 좀 인기를 얻긴 한단 말이야. 당시 이삭 앤 지연은 19살 남짓 되는 소녀들이었으니 이런 발랄한 노래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같이 발랄하고 신나는 노래를 타이틀로 하고 후속곡으로 발라드를 내놓으면서 뭐야, 야 얘네들 노래를 이렇게 잘해? 뭐 요딴 시나리오로 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딴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암튼 후속곡 원이 그나마 인기를 좀 얻으면서 이삭 앤 지연의 이름을 알렸지만 회사의 기대처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같은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어. 이후 3속곡 더 사인으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 노래는 켄지가 만든 노래였고 말랑말랑한 R&B 발라드 곡이었는데 이 노래도 정말 좋았거든. 하지만 이 노래도 역시나 인기를 끌지 못했지. 이삭 앤 지연의 1집엔 좋은 노래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가장 대중성이 없는 노래 Tell Me Baby를 타이틀곡으로 밀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Tell Me Baby가 음악적으로는 아주 좋았어. 하지만 대중성과 음악성은 또 별개니까. 암튼 이삭 앤 지연은 그렇게 3속곡까지 활동을 해봤지만 결국 기대했던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2004년 해체하게 되지. 이후 이삭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고 현재는 아리랑 라디오에서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K-팝핑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지연은 팀 해체 이후 다들 알다시피 천상지휘에 합류해서 다시 데뷔하게 되지. 이번 시간엔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되고 싶었던 이삭 앤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SM 암흑기에 나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망해서 사라진 신인들 모두가 SM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데뷔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삭 앤 지연이야말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나왔다면 결과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그룹이었을 것 같단 말이지. 이삭 앤 지연의 실패의 원인은 컨셉과 기획의 미스였다고 보는데 제대로 된 기획으로 활동을 했다면 실력파 여성 듀오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싶다네. 그냥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뜬구름 잡는 컨셉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딴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 역시나 어떤 조직이든 능력 있는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네. 이렇게 SM의 암흑기에 나왔다가 사라진 그룹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는데 밀크, 블랙비트, 신비, 이삭 앤 지연까지 하나하나 보면 될만한 그룹들이었단 말이야. 아마 회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대로 기획돼서 나왔다면 잘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모아놓은 영상들에서 인생은 타이밍이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진짜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 운칠기상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맞고 타이밍도 맞아야 뭐가 돼도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항상 적절한 타이밍과 맞아떨어지는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추석에도 역시 행운과 타이밍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린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